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할 건데, 여러분 그 하이니히 하이네의 노래의 책과 로베르트 슈만의 시인의 사랑, 이 부분을 여러분 찾으세요. 여기에 제가 일단 컴퓨터 화면으로 띄웠습니다. 보십시오. 자료 중에 여러분 제목이 하이니히 하이네의 노래의 책과 로베르트 슈만의 시인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슈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다른 수업 시간에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이네는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죠. 유대인이고, 하여튼 그 우리나라에도 하이네 시집이 예전부터 나와 있고, 한때 하이네 열풍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유럽 전체에. 그죠? 그래서 이 하이네 시도 수많은 작곡가들에 의해서 가곡이나 민요 등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네와 슈만과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가 요 하이네 얼굴을 한번 초상이지만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키가 좀 작았습니다. 하이네가. 그래서 작은 거인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노래의 책에 들어가 있는 사파입니다. 하이네 유명한 노래의 책. 그 사파 여기 이제 책 안에 있는 건데, 요 하이네가 요 하이네 초상이고요. 하이네 같은 경우에는 그 로베르트 슈만하고는 딱 한 번, 일생에 이 생애 동안에 딱 한 번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슈만이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이제 1828년에 한 친구와 함께 그 잠시 남쪽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대학 다닐 때 여행길에 그 당시 이제 우리 여행 화첩, 독일어 라이제 빌드라죠. 라이제 빌드, 여행 화첩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시할 수 있는 이 주제와 관련돼서 노래의 책, 독일어로 이제 부흐 데어 리드입니다. 노래의 책, 이렇게 이제 명성을 이제 얻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질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하이네를 방문할 목적으로 슈만이 뮌헨에 잠시 들렀는데, 뮌헨은 이제 슈만이 그래 좋아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뮌헨 사람들이 좀 무뚝뚝하고 좀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이네를 만나기 위해서 어쨌든 거기 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가 예상하기로는 하이네가 좀 퉁명스럽고, 또 하이네 글이 좀 정치적으로 반보수적이고, 유대인으로서 이 사람이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좀 신랄한 비판적인 글도 많고 이래서 이 사람이 좀 하이네가 좀 냉정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굉장히 다정하고, 안내도 오랫동안 안내를 많이 해주고, 그래서 슈만이 그러한 인상을 자기 여행 일지에 기록해 놨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자료에도 나오죠. 보세요. 여기에 쭉 내려가 보면 여기에 여행 일지가 있죠. 여기에 장보기, 취향의 문제, 하이네, 재기가 넘치는 대화, 바너를 즐기는 작은 사람. 바너하면 독일어로 이론이라죠. 이론이, 그죠? 역설을 즐기다 할 때, 그죠? 바너, 풍자 이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미술관, 로이 히텐베르크라는 미술관에도 함께 가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하이네와 이런 어떤 직접적으로 만난 게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짧게 만났지만, 그 이후에 하이네가 슈만을 물론 잊어버렸지만, 슈만은 어쨌든 하이네의 이 시들을 그 유명한 가곡이 많이 나왔던 가곡의 해 1840년에 수많은 가곡들 가운데서 하이네의 시를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만나는 건 한 번밖에 안 만났지만 굉장히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과 관해서 일단 제가 노래를 그래도 뭐 관련된 노래를 안 들을 수는 없고, 이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에 또 뭐 이게 뭐 공개가 안 될지 좀 걱정이네요. 유튜브에 없는 건데 그래도 혹시 내서 한번 들어봅시다. 유튜브에 없는 겁니다. 유튜브에 없더라도 저작권 때문에 또 뭐 이래 어찌 될지 몰라요. 자, 또 제 얼굴이 자꾸 나오네. 연하게도. 자, 노래만 들으세요. 자, 이 화면에 보세요. 슈만 시인의 사랑 이렇게 돼 있죠. 우리말로 번역된 것입니다. 그래도 다 보이죠? 글자? 좀 짧죠? 네. 그래서 조금 짧은 곡이었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없는 거라서 제가 했는데 또 걸릴까봐 걱정이네요. 노래에 우리 보통 슈만과 관련해서 그죠? 이때 이제 나온 노래입니다. 클라라와 슈만의 얘기는 그때 우리 수업 때 여러분 잠깐 언급했으니까 알죠? 슈만과 클라라의 사랑. 그래서 이게 클라라 노래를 쓴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가요? 그런 행복을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다시 곡을 아주 많이 쓰고 있어요. 가끔은 불가사의할 할 정도로 오싹하게 느껴져요. 나는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밤개구리처럼 노래하다 죽고 싶어요. 슈만이 한 말인데, 어쨌든 이런 어떤 사랑의 감정을 아인의 시를 이용해서, 이거는 이제 방금 제 문구는 클라라에게 보낸 편지에서 인용한 부분이고, 하이는 시에서 어쨌든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멜론 노래는 짧은 건데 시인의 사랑에서 제가 이게 또 저작권 때문에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건 짧은 1분만 들려주는 거 한번 들어봅시다. 슈만의 시인의 사랑, 그죠? 이게 이제 나온 부분. 1분만 보통 멜론 끝까지 듣는 게 아니고 방금 그 리듬이죠? 자, 1분이 지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만 듣고 우리가 아까 들은 노래니까, 그죠? 분위기를 대충 우리가 감지했습니다. 그죠? 자,
10분인데 제가 이걸 끊고 또 새로 찍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래가 들어가서 또 유튜브에 올릴 때 저작권 침해 이런 게 또 제가 이제 유튜브에 공개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끊고 두 번째 수업 내용으로 새로 찍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이따 봅시다. 자, 여러분 다시 이제 들어왔습니다. 앞에는 노래가 들어간 부분이라서 일단 제가 혹시 몰라서 잘랐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네 같은 경우에 이제 노래의 책이 그 슈만의 가곡의 1840년이죠. 이때 이제 수많은 가곡들이 나왔는데 이제 영가곡집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곡집에서 여러분 우리 교재 여기다 나오지만은 나오죠. 작품 번호 24번에 해당하는 가곡집과 48번에 해당하는 시인의 사랑. 자, 여기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앞에 영가곡에는 젊은 날의 고뇌로부터 9편의 시가 나오고 뒤에 영가곡에는 서정적 간주곡이라는 곳에서 16편의 시가 텍스트로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곡집에 이제 방금 노래 하나 들었지만은 그 분위기가 그죠? 우리가 아시죠? 기다리는 자의 고독과 불안, 연인의 냉담함, 버림받은 자의 비참함, 막 이런 게 이제 어떤 고백 형식으로 이제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사랑은 어느 사랑의 시작과 끝을 이제 노래하는 건데 슈만과 연인인 클라라 있죠? 이제 아내가 됐는데 저번에 우리가 슈만 때 뭐 잠깐 언급했지만 쉽게 이루어진 사랑이 절대 아니죠. 부모님들이 반대가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이 그런 험난한 과정을 뚫고 결실을 거뒀지만 음악 사상으로 볼 때 가장 어쨌든 문학적인 음악가로 평가되는 사람이 슈만입니다. 그죠? 우리 그때 슈만 부분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죠. 낭만주의 음악가이고 그래서 어떤 거의 시인의 언어에 대해서 이 슈만이 굉장히 애정이 깊었고 시와 음악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사람이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속에서 시인 정신을 반영한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를 볼 때 가장 실천적으로 행동한 사람이 이제 슈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되는 이 글도 실제로 작품 속에서 어떻게 이제 표현되는지, 특히 이제 우리 가곡집 시인의 사랑 이 책을 중심으로 이제 볼 거고, 그 다음에 하이네의 시가 아무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노래의 책에서 나왔으니까 노래의 책에 대해서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슈만의 시인의 사랑으로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이 슈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내용을 볼 건데 앞서 다른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때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죠? 슈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른 수업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이네가 처음이니까 일단 하이네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네의 노래의 책 이 부분. 자, 일단 글자보다는 하이네 사진이 그래도 한번 하이네 사진을 좀 여러분한테 보여주면서 하는 게 그죠? 좀 낫겠죠. 좀 동안입니다, 그죠? 이제 일찍 요절했기 때문에 항상 이 재능 있는 사람들이 일찍 요절해요, 이상하게, 그죠? 하이네도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과 프랑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활동을 많이 했는데, 1827년에 이제 30살이 됐을 때 하이네가 자기가 그때까지 쭉 발표했던 그 이제 시들을 이 사람이 한번 집대성해서 선별해가지고 약간씩 수정도 하고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젊은 날의 고뇌, 독일어로 융에 라이덴, 우리 젊은 베르테의 슬픔 할 때 라이덴이라는 표현을 하죠.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 Die Leiden, 이게 고뇌, 슬픔 뭐 이런 뜻인데, 또 서정적 간주곡 Liliches
인터메조, 그 다음에 귀향, Die Heimkehr, 또 하르츠 기행에스, aus der Harzreise,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북해, Die Nordsee, 이렇게 5장으로 구성된 한 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바로 이 시모음집이 이제 독일 시문학의 영원한 지상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의 책입니다. 그죠? 예. 가곡에 굉장히 많이 활용된 시들이 여기에 주옥같이 다 이제 담겨 있는 그런 시집입니다. 그래서 하이네가 이 시 모음집을 기획하게 한 것은 지난 10년 동안 자기의 시가 이제 쭉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이제는 전환점에 이르렀다.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쓴 시들을 한번 모아보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발전 과정을 가능한 한 완전히 이제 집대성에서 한번 기록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시의 선택 과정에서 좀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엄격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 좀 어쨌든 좀 관습적인 어떤 틀에 벗어나지 못하고 독자적이지 못한 일부 서정시들도 여기에 같이 수록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좀 후회를 했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가곡의 어떤 작사로 이 시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었고, 하이네 자신이 한 편지에서 이제 표현한 말을 보면은 우리 이제 교재에도 나옵니다. 볼까요? 자, 여기 찾았어. 여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 여기 나오죠? 편지에서 이제 자기가 직접 한 말을 보면 이 하이네의 서정적 청춘기의 처음과 끝을 포괄하면서 약 250편에 달하는 시들을 수록하고 있는 이 노래의 책이 출판되었을 때 당시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 본인이 이 책을 별로 좋게 평가 안 했어요.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망각의 바다 속으로 조용히 가라앉을 대수롭지 않은 상선. 이렇게 이제 좀 비유적 표현이지만 자기 스스로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책이 처음에는 출판되었을 때 큰 호응을 못 얻었습니다. 초판에는 얼마 안 나갔어요. 한 2000부 정도. 근데 10년 정도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귀족들만 관심을 보이다가 나중에 대학생, 직장인도 관심을 갖고 이제 입소문을 얻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1837년 이후에 갑자기 이제 광범위한 호응을 얻어가지고 출판 부수가, 발행 부수가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노래의 책이 하이네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독일 문학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성공적인 시집 중에, 시 모음집 중에 하나가 되고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된 계기가 된 게 이 하이네의 노래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성공과 명성이 이 노래의 책 속에 담긴 시들 때문인데, 그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수많은 작곡가들, 그죠? 뭐 슈베르트나 슈만이나 브람스나 멘델스존이나 리스트나 바그너, 이런 그 독일 가곡 전성기의 뛰어난 음악가들 거의 모두가 이 하이네 시를 작사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곡을 붙여가지고 어쨌든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네 시들에 붙여진 곡들을 대략 한 10,000편 정도 출산하는데, 귀향에 편집된 너는 한 송이 꽃과 같다, 독일어로 Du bist wie eine Blume, 이제 이 시는 이 시 하나만 갖고도 작곡이 한 388편 정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엄청나죠. 어쨌든 독일 가곡이 울려 퍼지는 하는 독일 민족은 이 노래의 책에서 솟구치는 매력적인 음향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가르펠레스라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극찬을 했어요. 작곡가들이 어쨌든 하이네의 이 노래의 책에서 감상적이고 정말 가곡에 어울리는 시들을 찾아내서 곡조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곡을 통해서 하이네의 이 시 모음집을 널리 알리는 데 어쨌든 역할을 많이 했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의 어떤 선정할 때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 선호도에 따라서
좀 시를 선정하겠죠. 뭐 작곡 태도도 개인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 시들이 가진 고유한 형태나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나 그런 어떤 성향을 작곡가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니까, 그죠? 좀 오인할 수도 있고 좀 그릇된 인상을 또 만들기도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독일 낭만 가곡은 하이네의 이름과 어쨌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괴테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시인도 하이네만큼 이렇게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게 거의 없죠. 가곡에서, 독일 가곡에서. 외적으로 볼 때는 좀 민요처럼 단순하지만 보통 보면은 좀 가망이 없는 불행한 사랑, 상실된 사랑, 이런 걸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젊은 시인의 좀 달콤하면서도 좀 고통스러운 슬픈 그런 시적인 내용이 이제 음악과 잘 어울렸습니다. 왜 이런 시들이 많냐면은 하이네도 사실은 젊을 때 실현당했어요. 그 당시 자기 삼촌의 딸인데 사촌이죠. 그러니까 아말리에라는 여인을 사랑했는데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리에가 이제 하이네에게서 점차 멀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다른 남자하고 어쨌든 결혼합니다. 불행하게 이제 이 연애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하이네의 초기에 이제 시에서 이 이제 시적 내용에 많은 그 어떤 동기를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하이네가 그 이후에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경험들을 좀 이렇게 보편적 경험으로 해석을 할 때 이제 아말리에와의 어떤 이런 경험이 많이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이네에게 있어서 사랑은 좀 불행한 그런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이네에게 있어서 이 좀 하이네를 뭐 독자적인 어떤 성향으로 이렇게 좀 고무한 역할을 한 것은 좀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아말리아의 관계도 그렇고 해서 좀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반항적이고 적대적인 그런 관계들, 이 사람이 이제 하이네가 좀 풍자하는 어떤 신라는 어조의 비판적인 글을 많이 썼거든요. 시 외에, 그죠? 정치적인 어떤 칼럼 이런 것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하이네가 사실은 평안하고 막 고요하고 어떤 안정된 이런 것보다는 대결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도전이나 이런 거를 이 사람이 글을 통해서 많이 표현을 했고, 또 이 연인과의 상처가 어쨌든 간에 좀 생산적인 결과를, 개인적으로는 불행했지만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신라는 어조의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낭만적인 감정을 담고 있는 시들도 많기 때문에 작곡가들이 많이 활용을 했죠. 자, 그래서 이 하이네 시들이 대부분 자연스러운 첫인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전혀 소박하지 않다. 즉 순수한 감정과 이런 게 섞이는 거죠. 또 어떤 감상성도 섞여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랑에 대한 의심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자기 경험담이 이제 들어가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텍스트에도 보면은 여기에 보세요. 이제 353쪽인데 하이네의 표현은 시에서 보면 때로는 모호하고 자신의 슬픔을 반어적으로, 독일어로 이로니시라죠. 직설적인 화법이 아니고 좀 반어적으로 비틀기를 즐긴다. 그럼 일부 그 시적인 내용 중에 하나 볼까요? 읽어보면 이렇죠. 나는 내 큰 고통으로 작은 노래들을 만든다. 이들은 소리나는 깃털을 들고 그녀의 심장을 향해 팔락이며 날아간다. 사랑하는 이에게 이르는 길은 찾았지만 다시 돌아와 탄식하고 탄식할 뿐 말하려 하지 않는다. 심장 속에서 무엇을 보았는가를. 자, 심장이면 자 마음이죠, 그죠? 마음 속에서. 그래서 이런 표현들, 그리고 이제 밑에도 나오지만 보세요.
어두운 꿈속에 쓰신네. 독일어로 Ich stand in dunklen Träumen. 가문비나무 한 그루. Ein Fichtenbaum.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Ich habe im Traum geweint. 이런 표현. 내 영혼을 담그려 하네. Ich will meine Seele tauchen.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정말 술술 그죠? 아주 자연스럽게 이 표현이 쉬운 것 같아도 우리가 감탄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번역해서 이 정도면 실제로 원어로 독일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아마 더 이제 감정이입이 됐겠죠. 그래서 다른 시인들에게서 정말 찾기 힘든 이런 어떤 표현들, 자연스러운 표현들, 이 이제 가곡으로 작사로 굉장히 어울렸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감상적이고 탄식조의 시들보다 이렇게 슬픈 작은 일련으로 된 그런 시들이 더 인상적인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의 시가 이렇게 많이 활용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면 뒤로 갑시다. 이제 슈만과 관계되는 내용을 다루니까 이제 슈만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 슈만의 시인의 사랑을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 아니고 이제 몇 주 전에 슈만에 대한 내용을 할 때도 좀 언급된 내용도 여기에 가끔 이제 나옵니다만은, 슈만은 그 1810년대에 출생한 음악 세대가 있습니다. 슈만 말고 멘델스존이나 쇼팽이나 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같은 세대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활동한 게 이제 20대 때니까 1830년대가 정말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괴테나 베토벤이나 헤겔이나 슈베르트가 이제 죽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 새로운 시대의 첫 단계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시대로 이제 전환되니까, 그래서 음악에서 이제 낭만주의가 문학에서의 낭만주의보다는 한 30년 늦습니다. 시작이. 그래서 음악사적으로 볼 때 슈만이 어쨌든 순수하게 낭만주의 음악가로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이 슈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슈만은 우리가 잘 아는 작곡가들 중에서 가장 문학적인 음악가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게 슈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학적인 음악가, 가장 문학적인 음악가다, 이렇게 이제 슈만이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슈만이 이렇게 문학에 대한 탁월한 그 어떤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과 관련해서 이 사람을 많이 평가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어쨌든 독서를 책을 많이 읽었어요. 굉장한 책 애호가였고 집안 분위기도 영향이 컸는데,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출판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의 고전 작품들을 이제 출판하고 또 일반 교양 같은 것도 교양서도 내고 하니까, 그렇다고 물론 아버지가 출판업자라가 아들이 꼭 책을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슈만은 그런 어떤 배경이 있었고, 그래도 저번에 나왔지만 슈만이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장 파울, 그 다음에 에테아 호프만, 괴테, 이런 시인들에게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장 파울 영향이 가장 컸죠. 한때는 자기 자신이 시인으로 어쨌든 시인의 어떤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에게 문학은 정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슈만이 음악 문인이나 평론가로도 활동했죠. 저번에도 우리 나왔지만 이제 음악 잡지를 창간하고 발행인 역할도 했죠. 음악 신보라는 어떤 그 잡지가 있죠. 거기에 나와서 창간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했고, 예술 비평가로 또 미학자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는데, 슈만의 악곡은 제목 자체가 보면은 시적인 제목이 많습니다. 그렇죠? 문학을 애호하고 하다 보니까 제목도 그냥 단순하게 안 달고 시적인 그런 제목을 많이 사용했고, 슈만이 자신의 음악 속에서 자기의 어떤 입장을 문학적으로 또 대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학적인 음악가 이런 평가를 이제 받은 거죠. 그다음에 슈만이 작곡가로서도 그 작곡된 텍스트와 이제 관련해서 슈베르트에게도 없었던 점인데, 이 슈만의 음악은 정말 시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슈만에게 낭만주의는 정말 명상적이면서도
어쨌든 좀 투쟁적인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낭만주의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발발해서 그 당시에 낭만주의가 유행했던 시기에는 오히려 삶이 피폐했고 국토가 황폐했고 유럽 전역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낭만주의는 실제 시대적 배경은 굉장히 투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생존이 중요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먼 곳을 동경하고, 이국적인 곳을 동경하고, 이런 시기가 이제 낭만주의가 유행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슈만이 이렇게 음악 신보라는 잡지를 통해서 자기 입장을 이제 많이 대변하고, 또 자기하고 생각이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막 그 당시 독일 음악계, 보수적인 독일 음악계에 대해서 일종의 반대파를 구축해서 활동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슈만과 이제 하이네와의 그 연관성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356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356쪽에 보면은 자, 영가국 시인의 사랑의 발생과 내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1840년이 이제 어쨌든 간에 가곡에 해당되는데, 슈만은 클라라에게 이제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우리 책에도 나오죠. 아, 클라라, 노래를 쓰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 복을 오래도록 모르고 지냈군요. 이렇게 슈만은 갑자기 자신도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가곡을 이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그해 말엔 벌써 138곡이 작곡됐습니다. 그래서 성악 작품을 위대한 예술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자기가 어쨌든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이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무인 중에 하이네나 아이헨도르프나 뭐 이런 안데르슨이나 이런 사람들의 시에다가 곡을 많이 붙였어요. 그 이제 하이네 씨가 또 자기한테 맞은 거는, 슈만도 그 클라라와 결혼할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슈만의 이제 스승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 비크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클라라의 결혼을, 자기 딸과의 결혼을 격렬하게 반대해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다가 나중에 법원의 결혼 동의를 얻어서 힘들게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이제 가곡을 많이 쓴 시점입니다. 사랑의 아픔을 노래하니까, 그죠? 그래서 베토벤과 이제 슈베르트도 슈베르트처럼 이렇게 슈만도 가곡들을 이렇게 영가곡 형식으로 이제 많이 만들게 됩니다. 슈만의 음악 세대는 그 슈베르트의 가곡처럼 하나의 리듬, 하나의 반주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새로운 이제 시인의 어떤 정신이 좀 반영된 좀 더 정교하고 의미 깊은 가곡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발전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슈만이 굉장히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발전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소위 이 가곡의 해에 이제 오기 전에도 벌써 슈만이 처음에는 피아노곡을 많이 썼다가 나중에 뭐 실내악이나 교향곡 이렇게 또 발전하다가 또 성담곡 이런 식으로 가곡 이렇게 옮겨가고, 그래서 많은 발전 과정을 어쨌든 거칩니다. 슈만이 어떤 한 단계에 한 상태에 정체되는, 답보적으로 정체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슈만에게 가곡은 어쨌든 이 사람이 9년 동안이나 고수해왔던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로부터 이제 멀어지면서 다른 단계로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슈만에 대한 전기를 선 사람 바질레프스키라는 사람이 한 말을 보면 우리 저 텍스트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죠. 이 사람이 한 말을 보면 슈만이 가곡으로 방향을 돌린 것은 좀 더 명료한 것을 자기가 명료하게 표현하고 싶다는 욕구가 더 커진 데 그 원인이 있답니다. 그의 느낌에 지금까지보다 더 확정된 표현을, 즉 분명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언어를 택한 것이다, 말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만은 음악 문인이면서도 말과 소리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 뭐 특별한 견해를 밝힌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작곡가들을 비평하는 글에서 짧게 언급한 적은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여기에 나오죠. 그 장문 이제 시와 음악의 진정한 친화성에 관하여 라는 글에서 이제 말과 소리 또 시와 음악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한 말을 봅시다. 자, 요 따옴표로 된 말이죠. 그들의 결속은 이제 이 그들이라는 것은 말과 소리, 시와 음악을 말하겠죠. 그들의 결속은 보다 큰 일을 일으킨다. 다시 말해서 소박한 소리가 날개 단 음절을 통해서 혹은 부유하는 말이 이제 떠돌아다니는 말이죠.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게 이제 부유한다는 말이니까 부유하는 말이 음향의 아름다운 물결을 통해서 고양됐을 때, 좀 더 성화됐을 때 시행의 경쾌한 리듬이 각자의 가지런한 척도와 결합하고 사랑스레 교대할 때 보다 크고 보다 아름다운 일을 일으킨다. 굉장히 이것도 벌써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너무 그죠?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아유 다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찍을 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찍는 것 같아도 이거 자료를 비추면서 해야 되니까 자세도 그렇고 좀 힘들어요. 자, 슈만의 가공은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시인의 말에 대해서 좀 어쨌든 애정이 많았고 시와 음악의 어떤 관계, 가까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이 이제 생각을 해온 게 어쨌든 노래 반영이 된 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장 파울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댔죠. 그래서 장 파울에게서 체득한 어떤 시적인 성향, 우리 독일어로 다스 포에티슈라죠. 서정성, 뭐 시적인 성향, 뭐 시정이라고도 하죠. 여기 나와 있다시피 시정, 그죠? 다스 포에티슈 시정이라 돼 있죠. 시적인 성향인데 이런 게 이제 슈만한테 자극제가 되어가지고 어쨌든 음악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곡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시를 해석한다. 이런 말도 이제 들었습니다. 이 말 자체도 굉장히 문학적이네요. 그렇죠? 슈만은 곡을 붙일 시를 선택할 때 시인 정신의 반영이다라는 것을 항상 이 사람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가곡집 전체에 개별 시인의 특성을 부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게 굉장히 겸손한 태도입니다, 사실은. 그죠?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해석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쨌든 그 시인의 어떤 마음을 이 음악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슈만이. 그죠? 이런 걸 보면 참 사람이 겸손하면서 재능도 있지만은,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시인의 사랑의 이제 텍스트 선정과 배열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시인의 사랑은 아까 말했지만 슈만과 클라라의 애정관계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에서도 벌써 이런 특징이 나오죠. 시인의 사랑. 여기서 시인이 이제 슈만 자신을 말하고 또 이제 그 시를 지은 사람 하이네의 또 입장도 이제 우리가 동의할 수 있죠. 시인이. 그래서 이래 슈만이 클라라에게 바치는 결혼 선물인 가곡집이 미르테 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책에 나오죠. 자, 보세요. 미르테 꽃. 그죠? 이거를 위해서, 류케르트의 사랑의 봄, 리베스 프리링에 속한 시 중에서 두 편의 시를 이제 택해가지고 썼습니다. 거기 이제 내용을 보세요. 시인의 사랑에는 항시 특이한 불행이 닥쳤다. 높으신 신들이여 나로 최선을 바라보도록 허용해 주세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클라라와의 사랑이 처음에는 클라라 부모의 반대로 굉장히 쉽지 않았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런 표현에 담겨 있죠. 클라라와 함께한 삶이 과연 충만했던가?
그게 이제 의문을 품은 거죠. 반대가 많았으니까 이제 법원에 가서 법원 결정을 얻어가지고 결혼을 했다니까 그죠. 굉장히 힘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인의 사랑에는 그 신부와 신랑 곁의 타인의 주제가 많이 반복되는데 슈만의 연가곡집 이 시인의 사랑에 담긴 하인의 시들을 쭉 도표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인의 노래의 책에서 그 다음에 서정적 간주곡에서 슈만의 시인의 사랑에 나오는 것 배열 순서를 보세요. 지극히 아름다운 5월 이게 이제 제1곡이고 2곡은 내 눈물에서 3곡은 장미, 백합, 비둘기, 태양 이렇게 쭉 보세요. 제목을 보면은 이렇게 자 그 다음 뒤편에도 연결되죠. 16곡까지 우리 13곡에 뭐 아까 나왔던 표현이 나오죠.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16곡까지 이렇게 보면은 하이네가 배란 시의 순서와는 조금은 달라집니다. 그죠? 자, 이렇게 시인의 사랑에 나타난 하이네와 슈만을 볼 때 이 전부 16곡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세 부분 정도로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세 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은 사랑의 기쁨을 노래했고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는 시련의 아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지나간 사랑의 기억과 망각의 갈망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면서 조금 슬픈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쉽게 이루어진 사랑이 아니고 또 뒤에 가서도 그 사랑이 또 성취가 안 될 때 느끼는 어떤 감정이 또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볼 수는 없고 자 제4곡에서 보면은 사랑은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는 영혼의 사건이다 해가지고 이제 초창기에 사랑의 성취에 대해서 기뻐할 때 사랑의 기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잠깐 시를 음미해 볼까요? 당신의 두 눈을 들여다볼 때 내 모든 괴로움과 아픔이 사라지고 당신의 입술에 키스할 때면 나의 전부가 온전해집니다. 당신의 가슴에 기댈 때 천상의 기쁨이 날 찾아들고 당신이 사랑해요 하고 말할 때면 난 그만 격렬하게 웁니다. 이게 이제 사랑의 기쁨을 노랬죠. 예? 그래서 이 시에서 하이네가 어쨌든 낭만적인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평소에 이 하이네가 현실 도피를 위한 그런 어떤 좀 가식적인 혹은 위선적이다 해가 낭만 감정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시 여러 곳에서 보면 이렇게 신랄한 반어적 의조가 많은데 결국은 나중에 자신이 이제 말년에 고백한 걸 보면 낭만주의를 근절하기 위한 나의 이런 운동에도 불구하고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늘 낭만주의로 머물렀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낭만주의에 어쨌든 크게 신세를 입었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낭만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낭만적인 측면이 시에 많이 나옵니다. 자기가 그 시련의 아픔이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어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낭만주의에 대해서 어쨌든 영향을 많이 받았고 어쨌든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좀 긍정적이고 다정다감했던 그런 시기니까 이 시 내용에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 그죠? 행복. 그런데 이 끝이 온전하게 계속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행에서 하이네가 이제 전체 모습을 약간 드러냅니다. 사랑의 덧없음, 연인의 변덕이나 불성실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는 좀 불안한 순간이 사랑이 이제 좀 위태롭다는 걸 암시하는 부분이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슈만이 클라라와의 행복한 미래를 소망할 시간에 이 시인의 사랑을 위해서 이 시를 선정하고 있는 것에서 작곡자의 마음속에 흐르는 이런 사랑의 기쁨 또 물론 표현되지만 또 이와 동시에 불현듯이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는 어떤 의심이나 불안감 사랑의 지속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것도
또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 뒤에 이어지는 슈만이 이제 곡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시 뒤에 이어지는 서정적 간주곡 5편에 보면은 죽음의 그림자가 연인을 위협합니다. 우리 책에 나중에 여기 보면은 나오죠. 그래서 그 19표현 그대로 인용하면 그 각주 38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입술만은 새빨간 빛이지만 머지않아 죽음이 창백한 기스를 건네리.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시련을 아픔을 노래하는 이 시인의 사랑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런 부서진 마음, 이런 게 비유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뒤로 갈수록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됩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전부 다 볼 수는 없고 이런 이제 단계를 거친다는 거. 자,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여기에 이제 하이네도 이제 아말리에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하이네 같은 경우에 시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청년이 한 처녀를 사랑하는데 이 처녀는 다른 청년을 골랐네. 이 청년은 다른 처녀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녀와 결혼했네. 처녀는 홧김에 눈에 띄는 남자를 마구잡이로 골라잡고 그래서 청년은 불쾌하네. 이 곡은 슈만이 하이네의 그 빈정되는 억양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좀 어쨌든 고의적으로 이렇게 단순한 주제와 통속적 결말이 보이는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환멸의 쓰라림이 묘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슈만이 볼 때 하이네의 그 결혼하고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시에서 이거는 이제 강렬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슈만은 그 표현 대신에 여기에 더 노골적인 표현이 골라잡고 하이네 시에는 결혼하고 되어 있지만 슈만은 골라잡고 이렇게 독일어로 님트 이 표현을 이제 씁니다. 독일어로 님트. 그죠? 조금씩 이제 하이네 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한 번에 다 이 내용 끝내겠습니다. 결론부에 가면은 맺는 말. 자, 결론부에 오늘 결론까지 냅시다. 그래서 이 두 사람과 이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지을 때 음악사적으로 어쨌든 최초의 어떤 낭만주의 음악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슈만이 음악가뿐만 아니라 또 문인으로서 음악 문인으로서 그 당시 굉장히 음악계에 영향을 끼쳤고 또 한때는 어쨌든 이 사람이 신이 되려고 자기가 생각했었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재능이 어쨌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프만이나 장파울 이런 문학가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슈만이 음악가로서 낭만주의 정신을 음악계에 대변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음악신보 이런 잡지도 창간하고 그죠? 평론가로서도 활동하고 그래서 슈만이 1840년대에 어쨌든 이 전성기 때 아까 말했다시피 처음에는 피아노 음악에 많이 초점을 맞추다가 점점 이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죠. 그죠? 가곡도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1840년 가곡의 해란 그 유명한 문구가 있듯이 슈만은 그 당시 무인 중에 하이네나 아이헨도로프나 또 샤미소, 케르나, 안데르센 이 사람들 시에 곡을 붙였는데 슈만의 가곡들은 이 시적인 언어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애호하고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또 시와 음악의 어떤 친화 관계에 대해서도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작곡을 했기 때문에 슈만은 어떤 시적인 진술 방식을 음악을 통해서 어쨌든 구현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인의 가곡에 나왔던 그 시인의 사랑에서 슈만은 하이네 이 노래의 책에서 선별했던 16편의 시, 아까 도표에도 나왔죠. 이런 걸 모두 합해가지고
사랑의 시작과 끝에 관한 노래들을 또 사랑의 기쁨이나 시련의 아픔, 또 지나간 사랑의 기억과 그걸 잊고 싶은 어떤 열망, 그게 잘 안 되니까 그죠? 그런 거를 순차적으로 이제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네와 슈만의 어떤 낭만성이나 낭만적 반어, 뭐 이런 게 서로 교감을 하면서 훌륭한 노래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하이네의 문학과의 어떤 만남, 이제 이걸 이제 관련해 가지고 슈만이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하이네의 시에서 나오는 심적 갈등이나 불화, 이런 어떤 게 슈만이 굉장히 매료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슈만 자신의 존재 감정이라든지 또 실제 자기의 생활상하고도 클라라의 관계에서 볼 때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슈만의 음악에 보면 하이네의 어떤 이런 신랄한 표현, 또 반어적인 표현, 이런 게 이제 슈만의 음악에는 조금, 슈만이 일부러 뺀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좀 빠져있다고 아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니더라.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보면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다만 하이네에게서는 아주 중요했던 그 에로티즘의 구성 요소들은 슈만이 일부러 뺀 것 같아요. 그는 텍스트를 선택할 때 이런 부분 에로틱한 요소들은 좀 배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슈만 같은 경우에 이제 하이네와의 만남에서 어쨌든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하이네와 아주 유사한, 좀 번민한다든지 병적일 정도로 일그러진 표현 특성이나 이런 것까지는 하이네와 똑같은 내용을 담지는 않았죠. 하지만 슈만은 하이네의 텍스트를 이렇게 몰두하면서 그 많은 모순점들을 표현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네의 시가 음악 정신으로부터 어쨌든 새롭게 나타나게 한 역할을 슈만이 했고, 또 시를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뉘앙스라든지 분산된 감정이나 즐거움과 우울 사이의 어떤 몽상이나 또 우수에 젖은 어떤 느낌, 어쨌든 슈만은 하이네의 서정시가 가진 이 모든 특징들을 이 사람이 뭐 어쨌든 문학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렇겠지만 주의 깊게 읽고 슈만 자신의 개성적인 독특한 이런 가공 양식이 하이네의 시와 어쨌든 조화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슈만이 물론 하이네의 시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좀 선별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에로틱한 요소는 일부러 배제하고 이렇게 약간 자신의 어떤 입장에서 가미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하이네의 시가 슈만한테는 노래로 작곡하기에는 입맛에 맞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절묘한 조화가 유명한 가곡들을 많이 탄생시켰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일부러 이제 슈만 관련한 부분은 조금 축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슈만에 대해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하이네의 노래의 책,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또 하이네 자신의 어떤 개인적 경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슈만의 가곡을 좀 더 듣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저작권 때문에 이게 자꾸 유튜브 이런 걸 제가 찾아서 할 수는 있는데 하니까 자꾸 이제 저작권 때문에 이게 공개가 안 되도록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매일 개인적으로 메일로 보내야 돼요. 저번에 디게 단켄 짐프라이 그 노래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노래를 제가 많이 선별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그 독일 가곡 또 부르고 연습하는 거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테스트할 때 어땠어요? 느낌이 좀 긴장하는 학생도 몇 명 있던데 너무 긴장할 필요 없죠. 우리가
기말을 대면고사 치게 되면 테스트한 거는 기말고사가 비싼 점수가 나왔을 때 테스트한 점수를 이제 조금 더 우선시할 겁니다. 만약 기말고사를 대면고사를 못 치게 되면 물론 온라인 친 거 두 개 다 같이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절대평가를 한다니까 너무 여러분 성적에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에 임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독일 가곡으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했습니다.